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의 종류에는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5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는 7년의 실무 경력,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보기에서는 소방설비 기사와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취득했다라고 했고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무한 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7년에 해당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겠습니다. 1급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7년, 2급은 3년, 3급은 1년 해서 731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 대상물과 토지를 강제 처분해야 하는데 이 강제 처분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벌칙인데 키워드는 강제 처분입니다. 강제 처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 등을 위해 구성된 조직체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체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방대라고 하겠죠. 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를 이르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3번의 자체 소방대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객석 유도 등의 설치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객석 유도 등은 여러분들 극장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원형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다시 원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화살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가시면 피난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대피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이러한 객석 유도 등은 주로 벽이나 바닥, 통로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 안전조사는 화재 예방법에 나와 있고 화재 안전조사라고 하는 것은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소방안전조사라고 합니다. 안전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 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조치 명령에는 소방대상물의 재축 명령, 이전 명령, 제거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과 제거는 맞지만 재축은 아니겠죠. 재축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재축이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다시 건물을 짓는 것을 우리는 다시 재자를 써서 재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은 X가 되겠고 3번 보겠습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시도지사는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나요? 소방청장과 본부장은 맞지만 시도지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이렇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이 소방관서장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서장이다. 답은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4번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중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조사 방법이 부분일까요? 전부라고 했는데 부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따라서 부분이 아니라 종합조사이다. 틀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건축 허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해설 부분에 보시면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이 나와 있는데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로 보시면 됩니다. 예외가 있는데 학교 시설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작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건축 허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유자 시설과 수련 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시설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로 보시면 됩니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입니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가 기준이 되는데 학교와 면적 기준이 같죠. 따라서 공연장과 학교 시설은 100제곱미터가 기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되고, 자동차 대수로 봤을 때는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 타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건축 허가 동의 대상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이라고 했죠. 이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그렇죠. 200이었죠. 따라서 200 이상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하층, 무창층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그렇죠. 150이었고 차고 주차장은 바닥 면적 200,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의 경우에는 300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를 24년도 1월 1일에 선임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관할 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기준에 보시면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이 선임한 날이기 때문에 1월 14일까지, 이때까지는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대상은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죠. 이때 재난이라는 단어와 총괄이라는 단어를 섞어서 총괄 재난관리자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보시면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장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중이용업소가 무엇일까요? 이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이용하는 시설 중에서 화재 시에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우리는 다중이용업소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화재 시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곤충사격장, 목욕장, 게임장, 이런 장소의 경우에는 층별과 면적의 구분 없이 전부 다 다중이용업소로 보시면 됩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해야겠죠. 따라서 300명 이상인 경우만 다중이용업소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지상층과 지하층에 따라서 면적 기준이 달라집니다. 지상층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며 지하층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즉 지하층이 훨씬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층의 경우에는 1층 같은 경우는 피난층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이용업소가 있더라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상과 업소 출입구가 직접 연결된 경우에도 이 다중이용업소법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노래연습장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층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전부 다 다중이용업소가 되겠습니다. 학원의 경우에는 50명 맞나요? 50명이 아닌 300명이 기준이 되며 2층이니까 지상층이죠. 이런 경우에는 66이 아니라 그렇죠.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지상 1층의 경우에는 어때요? 지상 1층은 제외이기 때문에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재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따라서 재난 관리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라는 것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리는 안전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와 재난관리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무창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창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계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에 비해서 아주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 바닥 면적의 그렇죠.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 우리는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구부가 원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계구부의 크기가 원형이기 때문에 지름으로 표현을 하고 50c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50cm 이상으로 계구부를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이 계구부를 통해서 피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1.2m 이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도 쉽게 계곡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바닥으로부터 무창층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이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면 이상이 있고 이내가 있기 때문에 이상과 이내 또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지름 50cm 이하의 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하가 맞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하가 아니라 이하면은 뚱뚱한 사람은 빠져나갈 수 없겠죠. 이하가 아니라 이상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지 피난이 가능하겠죠. 네 번째, 배구부로 나갔는데 막혀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해 있어야 한다라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취급소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주유, 판매, 이송. 일반, 주유, 판매, 이송이 빠져있죠? 제조 취급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건축법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이 30층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각 층은 우리는 높이를 4m로 봅니다. 따라서 곱했을 때 그렇죠. 120m가 나오죠. 이상인 경우를 우리는 고층 건축물이라고 봅니다. 지하층 보겠습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지상과 지하에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지표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전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는 지하층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이 아닌 2분의 1 이상인 경우 우리는 지하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나와 있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 보호, 지붕틀, 주계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내기에서 지면 바보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력벽, 기둥, 지붕틀, 바닥, 보, 주계단이 주요 구조부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건축물의 외벽 중심으로부터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뭐라고 할까요? 건축 면적이라고 합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번 문제.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작은 것 3가지와 큰 것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열 전도도는 작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 전도라는 것은 열이 잘 전달이 되면 열 방출이 쉽기 때문에 가연물이 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열 전도도가 작아서 열을 가둬둘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활성화 에너지의 값은 작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는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하점과 발화점과 용융점도 낮아야지 연소가 잘 이루어지겠죠. 낮은 온도에서 금방 불이 붙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큰 거 세 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열량이 많아야지 연소가 잘 이루어지며 조연산 가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야지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통나무를 가지고 연소를 하는 것보다 통나무를 잘게 잘라서 표면적을 넓게 해서 산소와 접촉 면적이 많아지면 당연히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겠죠. 활성화 에너지 값은 작아야지 좋습니다. 열 전도도도 작아야 되겠죠. 표면적이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은 커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자동 방화 셔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셔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가에 문을 닫을 때 보시면 전면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셔터가 쭉 내려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러한 자동 방화 셔터는 지하철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백화점과 같이 방호구역이 넓은 경우에 주로 설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화 셔터는 화재 시에 내려오게 되는데 역할은 화재 확산을 막고 방화 구획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동 방식은 열이나 연기를 감지했을 경우에 자동으로 셔터가 모터에 의해서 내려온다. 수동 방식의 경우에는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셔터를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지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와 열을 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발생 시에는 연기가 먼저 발생이 되고 다음엔 열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연기나 불꽃이 감지가 됐을 때는 일부 폐쇄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단에 걸쳐서 일부 폐쇄가 되고 열이 감지된 경우에는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와서 완전 폐쇄되는 구조이다 라고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셔터 주변에 3m 이내에 별도로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방화문을 설치하는 이유는 피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방화문은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하고 5m가 아니라 그렇죠. 3m 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한다 이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연소의 3요소 중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산소 공급원이 산소는 아닙니다. 따라서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도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에 공기 나와 있죠. 공기 중에는 산소가 21%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며 제1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6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뭘까요? 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인화성 액체는 가연물이겠죠.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가연물입니다. 따라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플래시 오버 현상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플래시 오버 현상은 화재의 성장 단계에 나와 있는데 화재는 초기 단계와 성장기, 최성기, 감쇄기를 거치게 됩니다. 성장기라는 것은 화재가 성장하는 단계로서 처음에 천장면 위쪽에 불꽃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롤오버라고 하며 가연물이 타서 상단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이 전체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 즉 사진의 플래시처럼 번쩍이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기에는 롤오버를 거쳐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온도가 최고점을 찍는 최성기를 거쳐서 감쇄기에 들어가는데 감쇄기 때는 급격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면 백드래프트 현상인 역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래 보도록 할게요. 기억.
화재의 성장 단계에서 성장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 보겠습니다. 계구부의 개방으로 급격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 이거 우리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백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아니죠. 디귿, 백드래프트 현상이 발생된 직후에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나요? 아니죠. 롤 오버가 일어난 후에 플래시 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디귿도 X가 되겠죠. 리을, 플래시 오버 직후 화재 온도는 당연히 최고점을 찍게 되겠죠. 따라서 리을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리을,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전기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전원 개폐기, 온오프 스위치랑 똑같은 거죠. 이걸 설치한다고 전기화재 예방이 될까요? 아니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억은 아니죠. 과전류 차단 장치 설치해야 되겠죠. 과전류가 흐르면 스위치가 내려가야 됩니다. 단선 시 선이 끊어졌을 때 발화의 원인이 되나요? 아니죠. 단선이 아니라 합선을 의미하는 단락이 발생됐을 때 이때 발화의 원인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디귿도 아니죠. 리을. 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 한다. 뭐 좋은 말이네요. 따라서 니은과 리을을 찾아보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질식 효과와 부촉매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물 소화약제가 나와 있는데 물의 경우에는 냉각 효과가 있죠. 그런데 물이 수증기가 되거나 혹은 무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질식 효과 또한 있습니다. 포소화약제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포소화약제는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저장 용기 속에 액체 상태로 있다가 방사될 때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방사가 됩니다. 즉 기체 상태로 방사가 되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발생되겠죠. 포소화약제는 이제 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고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소화약제가 방사될 경우에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21%에서 15%로 떨어지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말 소화 약제의 경우에는 가루이기 때문에 질식 효과가 있죠. 그리고 화학적인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촉매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질식과 부촉매를 모두 가지고 있는 소화 약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의 분말 소화 약제로 보시면 됩니다. 활론 소화 약제의 경우에는 다 있습니다. 냉각 효과, 질식 효과, 부촉매 효과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은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금은 거의 쓰고 있지 않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증기 비중이 1보다 작은 가스를 우리는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LNG 가스로 보면 되고 증기 비중이 1보다 큰 가스는 무겁기 때문에 LPG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천장 쪽에 천장과 바닥이 있는데 가스가 누설될 경우에 LNG는 가벼워서 천장 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LPG의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 쪽에 이렇게 머무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기하실 때는 LNG가 L과 N 사이에 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롱이 되겠죠. 따라서 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평거리는 LNG의 경우에는 8m이고 LPG의 경우는 4m이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에 나와 있는 LNG가 4m이다 이 부분과 LPG가 8m이다 이 부분이 반대로 되어 있죠. 1번과 2번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LNG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연료가스 탐지기의 하단은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내에 위치해 있다.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가볍기 때문에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가 되어 있다. 이에 반해서 LPG의 경우에는 연료가스가 누설될 경우에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면으로부터 30cm가 되겠죠. 따라서 50이 아니라 30cm가 되겠고 천장이 아니라 바닥으로부터가 되겠죠. 22번 보겠습니다.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 연소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가연물도 있고 내 안에 산소가 있는 경우 이걸 우리는 제5류 위험물로서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폭탄과 같은 물질이
제5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기연소하는 물질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서 착화, 폭발하는 등 연소 속도가 빨라서 소화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오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24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성인의 경우에는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깊이는 5cm로 강하고 빠르게 시행을 해야 합니다. 양팔을 쭉 편 상태로 체중을 실어서 환자의 몸과 90도가 되도록 가슴을 압박하게 하는데 환자는 누워있고 구조자는 앉아 있습니다. 이때 팔을 환자의 몸과 90도가 되게끔 위치를 잡고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90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을 하게 되는데 가슴 압박은 30회, 인공호흡은 2회, 따라서 30대 2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호흡을 확인할 때는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을 하고 호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성인의 경우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맞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몸과 수평? 아니죠. 수직이 되도록 가슴을 압박합니다. 즉 90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15회 가슴 압박과 2회 인공호흡이라고 했는데 가슴 압박은 15회가 아니라 그렇죠. 30회라고 했습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30초 너무 길죠. 몇 초입니까? 10초 이내 천천히 관찰한다. 23번 문제 응급처치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긴박한 상황에서 구조자는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즉 환자보다는 구조자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 시에는 사전에 보호자나 당사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에는 전국 어느 곳에서 이송거리 환자 수 등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즉 119 구급차는 무료이지만 사설단체 병원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아니죠. 환자가 아니라 구조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 사전에 보호자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맞겠죠.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모든 손상을 발견하여 처치하되 불확실한 처치는 하지 않는다가 맞겠죠. 디귿도 맞는 말. 리을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는 무료이다? 아니죠. 119 구급차는 무료이지만 사설 구급차는 이송거리나 환자 수에 따라서 요금이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출혈에 대한 설명 및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호흡과 맥박이 느리고 약하고 불규칙하다 나와 있는데 출혈이 생기면 호흡이 빨라지죠. 느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흡과 맥박은 빨라지고 하지만 호흡과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하겠죠. 2번 출혈 시 탈수 현상에 의해서 갈증을 호소한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응급처치 방법에는 직접 압박법과 부목 고정이 있었나요? 아니죠. 지혈대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4번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직접 압박법을 시행한다. 심한 출혈이 있을 때는 직접 압박법이 아니라 지혈대 사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